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보는 정치 본색 스페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진행을 맡은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 주제가 바로 윤핵관의 한동훈 현실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출이 돼야 된다. 언제냐? 그 시기라 따지자면 이제 총선 즈음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니냐라는 여권 내부의 운띄우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전체적인 맥락도 한번 좀 짚어보고 전망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젊은 패기가 있는 두 분입니다.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 함께 할 거고요. 곽승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이게 뭐 한동훈 장관 물론 이제 전통적인 보수층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인사임에는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총선에 차출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뒷받침되는 이제 그런 주장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뭐 때 아닌 주장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곽 대변인님? 일단은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부터 어느 정도 총선이나 정치인으로서의 대비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당 내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총선 때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법사위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했어요. 네네네. 유상범, 뭐 조수진, 예, 유상범, 유상범. 근데 지금 법사위가 지금 법무부 상대로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은 피감 기관장인데 저희 당이 이제 피감 기관장에게 2년 뒤에 우리 당에 와서 총선 나가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뭐 총선을 앞두고 언젠가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근데 네. 지금은 아직 2년도 아직 남았고 네. 시간이 그리고 당 대표가 누가 될지 전당대회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이제 뒤에서 사실 한간의 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을 필두로 해서 일종의 서초동 라인이나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총선 공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동훈 장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조수진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이 이런 얘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요. 뭐 그런 해석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네.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잘 보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지금 그거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좋아할까? 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네. 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저희 당과 이제 정부를 살펴보면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어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네. 굉장히 이 모든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꼭 앉혀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데 그런 네.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총선 때 대통령과 친한 네. 대통령께서 신임하는 사람들을 대거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네. 그 설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는 그렇게 귀가 얇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리 띄워준다 한들 신경도 안 쓸 거다. 네, 뭐 일단은 그럴까요? 이 네.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나가려고 희망을 하고 있다면 예. 본인의 하고 있다면 네. 정치적으로 이미지가 네.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본인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대응도 뭐 사실 이렇게 딱히 이런 어떤 차출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아주 명백하게 어떠한 어떤 나만의 계획이 있다 이제 이런 건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동의하고요. 우리 최민우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왜 이 시기에 자꾸 이 윤핵관들이라고 분류되는 범친윤 내지는 친윤 이런 분들께서 당대표 차출론을 꺼낼까요? 네, 뭐 곽승용 부대변인께서 당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기상조라는 말에 정말 100% 공감하는 편이고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2024년 총선을 바라보고 미리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총선을 이기려면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2024년 총선을 이끌 카드가 누구냐? 그 카드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락모락 그 한동훈 차출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의 의지도 사실 어느 대통령이든 본인이 정권 운영하려면 그 본인이 원하는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운을 일단 좀 띄워보고 여론의 반응도 보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기회로 작용한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 뭐 보도량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고 뭐 여론의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최민우 기자가 보기에?
뭐 지금 각종 국회의원들께서 발언을 하고 계신데 뭐 대표적으로 조수진 의원이 대표적인데 지금 2024년 총선 때 꼭 나와야 한다.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또 한동훈 장관이 매일 뭐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본인으로서는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을까. 사실 대통령 차기 대통령 뭐 후보로도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본인은 이제 순풍으로 생각하고 이제 곧 뭐 때가 되면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말이죠. 실제 그 대선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끼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끼어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빼달라고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런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사실은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원하면 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이제 뭔가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 기분 나빠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뭐 근데 저는 제가 드렸던 말씀의 뜻은 네네. 그 본인이 이제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 언론 기사에 언급되는 것을 불쾌해한다가 아니고 예. 이미지 소비를 벌써부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총선은 2년 뒤인데 네네. 지금부터 그리고 어차피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이미지 상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대통령과는 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안타깝지만 예. 정치 데뷔하신 순간부터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네. 비호감도가 지금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좀 대통령과 친하지만 예. 대통령과 나는 좀 다르다라는 예. 이미지가 좀 형성이 돼야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벌써부터 이 법무부 장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정치로 데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출론에는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얘기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까지 총선 출마를 얘기하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요목적으로 따져볼까요? 전대 출마와 총선 출마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 뭐 총선 출마 정도만 이제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지 전대 출마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대에는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전당대회는 안 오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잡아먹힙니까? 법무부 장관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 임기 동안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하게 네. 뭐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 모습을 그런 부분들을 더 보여주시고 나서 네. 나중에 총선 때 이제 등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전대 출마는 하기에는 좀 너무 일러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제 당 대표가 될 거냐 가지고 예측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전당대회 원래 1월 달쯤에 하려고 했다가 네. 계속 시기를 미뤄지고 있잖아요. 2월, 3월로 이렇게 네, 늦춰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권영세 장관을 차출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권영세 장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장관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나오기에는 조금 그렇고 네. 그림이 안 좋고 예. 좀 전당대회를 늦춰가지고 2월, 3월쯤까지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임기를 했잖아요. 네네. 통일부 장관으로서. 네네. 그러면 그때쯤에 차출하는 거는 좀 그림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권이나 여당 일각에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을 뭐 총선 출마든 전대 출마든 어쨌든 정치 현실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한데 네. 만약에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전대 출마보다는 총선 출마가 훨씬 더 현실감 있는 그림이다. 네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가지를 제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총선 출마. 최민우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뭐 전당대회 출마는 99.99% 확정된 상태라고 보고 네, 다만 그 당대표 차출론은 불가론이라고 봅니다. 불가론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동훈 장관 개인이 꿈을 꿨을 때 뭐 정치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경험도 없이 처음부터 당대표를 나간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에 출마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지금 또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특검이라든지 뭐 검찰 부분의 이런 수사 부분들도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가능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불가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정설이긴 합니다. 전당대회는 뭐 본인이 나오려고 하지도 않을 거다. 실제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측면이 뭐냐면 보수 정치의 한계점을 드러낸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 집권 여당의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대통령 후보를 의탁한 거와 다름이 없는 지난 대선이었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불러들여서 대선 후보를 만든 게 국민의힘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전당대회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니까 한동훈 장관, 즉 어떤 법무부 장관을 또 의탁해서 당대표로 차출하자. 국회의원으로 차출하자. 이게 사실 좋은 그림은 또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 당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인물 부재? 인물 부재라기보다는 지지자들의 어떤 계층, 지지계층? 네, 전통적인 이제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흔히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강하게 저희를 지지했었던 그 이제 60, 70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 계층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합리적 중도에 가까운 중도 보수라고 불리는 개혁적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지지계층이 나눠지는데 네. 제가 볼 때 그 비율은 한 7대 3이라고 봐요. 7대 3. 네, 개혁 보수가 3이고 네. 전통적 지지층이 이제 7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적 보수들이 중도표를 끌어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번 대선에도 그랬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활용해 먹은 거예요. 저희 네, 당에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잡으면은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인물들을 계속 쫓아냅니다. 이준석 쫓아내고 유승민 지금 의원도 지금 당대표 나오려고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든 전대 룰을 바꿔가지고 못 나오게 하려고. 아니면 윤리위에서 또 징계를 한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굴려가지고 다 쫓아내고 딱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제 인물을 쓰려고 하니까 인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데서 이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저희 당의 고질적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당연한 어떤 수순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안타까움도 한편으로는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어찌 보면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네.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을 차출시켜서 뭔가 이제 좋은 결과를 낳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본인 정치에 대한 어떤 개인 정치의 이익이 되느냐 정당 정치의 이익이 되느냐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실제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거나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게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께는 좋겠죠. 대통령께는 좋은 거예요? 네, 어, 가장 그래요? 본인과 가깝고 본인의 네.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네. 저는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큰 장사라고 봐요. 이건.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현재 이미지가 좀 뭐 유능하고 네. 스마트하고 좀 젊고 깨끗하고 네. 좀 댄디하고 이런 네. 이미지들 다 있어요. 강남 이미지예요. 강남 이미지. 네, 다 있는데 네.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살지를 않아봤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이슈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거 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무 감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고 비정치인들이 갑자기 정치 시작해가지고 그 정무 감각을 활용하기는 자기의 정무 감각을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 전당대회에서 뭐 당대표로 된다든가 해서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된다면 네. 그러면은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이다. 100% 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은 좋아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 주신 그렇죠. 게 그런 표현이 나온 이유는 아마 이 어쨌든 당무에는 개입을 안 한다고 하셨지만 공식적으로는 네. 절대 안 하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윤심이 뒷받침되고 윤심이 가장 크게 작용할 전당대회로서는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자 누구인가 이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 어떤 조수진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이 보기에도 뭐랄까 한동훈 장관은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어찌됐든 당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근데 윤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러 차례 이렇게 문자 노출건 때문에 당무 개입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배경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의탁이라는 것은 뭐 어떤 거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한다는 건데 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민들이 홍준표 현 대구시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탁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전 절대 국민의힘이 한동훈 현 그 법무부 장관에게 의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선 국회의원의 영선이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면 또 얼마 안 있어서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도 총선 출마를 해야 되고 또
전당대회가 아니죠. 총선을 준비하기에 예, 예. 아주 많이 바쁠 거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림상 보면 이게 요즘 분위기로 보면 저희 이제 스픽스에 자주 출연하시는 장성철 그 공론센터 소장께서도 현재 여당 내 분위기를 보면 뭐 물론 이제 총선 출마는 거의 100%인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실제 전당대회 출마도 가능한 그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저라면은 그런 선택을 안 할 텐데. 그럼 그 이제 한동훈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네. 이제 뭐 대통령께서 원하시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면 네, 할 수도 있을 거지만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날 거예요. 이제 이분의 평상시의 정치 성향이라든가 예. 정무 감각 같은 것들이 이제 연설이나 토론 등을 통해서 많이 드러날 텐데 네. 그게 과연 방향성이 어디일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실제 진짜 그만두고 당대표가 돼서 뭐랄까 국민의힘을 좀 완전히 좀 바꾸고 개혁하라 이런 그 대통령의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갑자기 사실 그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된 것도 생각해 보면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검찰총장쯤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야 검찰총장 가지는 않고 이제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할 거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갑자기 또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그때 발표하자마자 기자들 사이에서 막 탄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 파격적인 결정을 대통령이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가정입니다. 한다면 차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가정인 것이죠. 제 이제 가정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 당대표의 한동훈 장관 카드를 만질 거냐 안 만질 거냐 각종 언론에서도 최종 뭐 결론은 윤심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도 않고 네네. 가장 큰 목표는 2024년 총선 때 네.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야 남아있는 그 본인의 윤석열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당대표가 아니라 총선, 네.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시켜서 이끌겠다. 이 정권을 안정되게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때가 좀 이르긴 해요. 시기적으로 뭔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 임기 1년도 안 채웠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소환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뭐 저는 이제 여론의 반응도 좀 보고 당내의 반응도 좀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제가 한동훈의 출마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현실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들을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저희 시점으로 보자면 40% 언더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전당대회를 뛰어넘어서 총선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실상 40% 미만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얼굴을 같은 플랜카드에 걸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에 반등 없이 한동훈의 어떤 움직임이 가능할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어가야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게 더 쉽다고 저는 보긴 하는데 네네. 근데 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0%가 안 넘어가고 이게 네. 정부의 이미지가 계속 안 좋으니까 지지율이 네. 안 나오니까 이 한동훈 장관을 꺼내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네. 이미지 좀 쇄신을 시켜보고 이걸로 좀 지지율 반등시켜보자라는 거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건 너무 한동훈 장관을 작은 도구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면 정권의 사활을 걸 수 있는 부분이죠.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네네. 그래서 그런 카드로도 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지지도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지지도가 참 중요한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플랜카드에 얼굴을 못 띄운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수도권에 한해고요. 네. 만약에 TK와 PK는 뭐 공천만 받으면 당연히 당선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네요. 당선을 위해서는 그 공천된 후보들이 플랜카드에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은 모습, 뭐 악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로 적극 홍보를 할 거고. 네. 자, 지지도에 반등 없이 그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명박 정권 때 그 과무병 상태로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카드로 쓴 것이 본인 주특기였어요. 주특기가 이제 뭐 건설 운영을 해서 뭐
경기 부양시키고 지지율 회복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주특기가 뭐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수사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 절대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구원 카드로 쓰지 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뭐 외교, 뭐 경제, 산업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전문가들을 믿을 만한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카드를 활용해서 좋은 정책을 써야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40% 이상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뭐 대통령을 향한 충심이라면 실제 지지도 반등의 하나의 카드로서 한동훈 차출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작은 도구로서로만 접근하는 거 아니라는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한동훈 장관도 어쨌든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인생 로드맵이 있을 텐데 너무 일찍 뭔가를 결정해버리고 막 마치 결단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 뒷받침해주는 어떤 토대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여의도 정치의 장벽이라는 게 무지무지 높잖아요. 네, 그렇죠.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당의 상황 아까 7대 3이라고 비율을 정해주셨는데 그 7마저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완벽하게 범친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윤핵관, 신핵관, 뭐 이제 구핵관들이 똘똘 뭉쳐야 이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누가 봐도 대통령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든든해요? 이미 저희 당에 있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의도로 넘어온다면은 그분들이 다 이분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줄을 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당에 그동안 뭐 이제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을 비롯해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분들 중에 지금까지 대통령의 신임을 계속해서 얻고 있다라고 보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그 선거 상황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 뭐 나경원 의원, 뭐 등등등 많이 막 이제 출마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권영세 장관 차출론이라든가 뭐 한동훈 장관 차출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보다 선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꽤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저희 당에 지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오신다고 한다면 다 거기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꾸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당대회 출마론이 나온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하거나 당무감사에 대한 운을 띄웠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스산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로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지금 시기에 당무감사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당협위원장을 꽂으려고 하냐. 아니 대통령실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꽂아야 그것이 바로 윤심인 것이지라는 게 이제 그런 설입니다. 가정하고요. 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당대회 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대표를 누굴 시켜도 못 믿겠다 이거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시켜봤더니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대위 체제 안에서 당협위원장들을 다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이제 당대표 선거에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자기와 친한 분들로 이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자기 정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술 더 뜨자면 그 아까 권영세 장관 말씀해 주셨는데 권영세 장관조차도 일각에서는 불안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영세 장관이 당대표가 돼서 뭐 이제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고 대통령실과 어떤 당대 관계가 윤활하게 돌아가면 좋은데 제2의 김무성 사태를 두려워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동등하게 비교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무성과 권영세라는 인물 자체가. 근데 그런 거를 불안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불안해.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도 만약에 본인의 인생 로드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 정치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고서는 못 살아남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럼 대통령을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모든 정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 쪽에서 정치 비관론자야. 근데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네.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 검찰총장 할 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대통령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 봤을 때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당무감사나 지금 당협위원장을 바꾸겠다 이러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본인은 비상대책위원장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국회 부의장 내려놓자마자 페이스북에서 하루가 멀다 계속 글을 쓰거든요. 글을 쓰면서 논란 일으키고 야당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연하게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친윤계에서 당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이고 지금 뭐 저희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권영세 그 장관께서 자꾸 언급이 되는데 그 지난 8월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혹시 차기 당대표에 대한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권영세 장관이 아이고 저도 뭐 정치인인데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당대표 뭐 후보를 가장 적합한 후보를 찾는다면 권영세 장관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월 뭐 조기 전대를 하지 않고 한 3, 4월이나 좀 봄이 오는 뭐 장미가 피는 그런 시기에 권영세 장관을 그렇게 당대표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권영세 장관이 이제 전통적으로 좀 정치 감각이 있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어떤 여론을 잘 읽는 편이라고 알려져 계시고 또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이나 이런 걸 짜는데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상황을 보면 40% 언더의 국정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당대표 출마설이 한동훈처럼 나오는 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뭐랄까요? 기분 좋아할까요? 어떻습니까? 잘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뭐 한마디로 경쟁자가 하나 늘어난 거니까 네.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방금 했던 말을 약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나중에 정치인이 되었을 때 대통령을 버릴 수 있느냐 네. 이 얘기는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건 불가능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의 그 보여주시는 스타일을 보면 네. 일거수일투족 다 본인 손 안에서 컨트롤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는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사소한 것들 좀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다. 네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약간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한 거고 권영세 장관은 더하죠. 거기는 원래 정치인이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입문을 정치에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지 원래 이제 한동훈 장관처럼 완전히 동고동락하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니까 권영세 장관이 만약에 당대표 돼서 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돌변한다면 예. 권영세 장관이야말로 훨씬 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예. 저도 조금만 더 보태면 그 권영세 장관이 사선 중진 의원이고 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론될 때는 조금 기분은 좋아하시겠죠. 뭐 당대표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흐름상 본인께서 당대표가 되는 그런 수순을 받는다면 아마 본인께서 꿈을 뭐 5선 국회의원, 그 다음은 또 국회의장,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어느 정도의 맥락에 대한 분석은 좀 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차출이 되는 게 이제 현실화가 됐을 때 한계는 없는가 내지는 출마하기 위한 일종의 그 필요 충분 조건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넘어야 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줘야 될 것이다.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30대 초반이나 중반도 크게 만약에 이제 문제 의식이 없이 접근하고 있다면 여당 내부에서 별로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네. 앞에서 분석해 본 네, 거는. 네, 네. 그런데 지금 야당과 전쟁 중인 상황이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야당과의 전쟁은 사실 지금 검찰 서초동으로 대변되고 있는 검찰 검사들 법무부와 어떤 민주당의 대치 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 한동훈에게 유리한 전장은 여의도이겠는가 서초동이겠는가 이걸 딱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후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전쟁에서 필히 압승을 하고 정가에 입문을 하는 것이 정치에 입문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본인한테는 유리하죠. 근데 저는 첫 번째 조건이었던 이 지지율 40%랑 또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요? 이제 지금은 이제 검찰 대 민주당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로 여의도로 들어와서 이제 저희 당을 이제 이끌게 된다면 검찰이 어차피 계속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할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당에서도 누가 같이 이걸 검찰과 공조해서 같은 메시지를 내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행동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오면 그거는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걸 바랄 수도 있죠. 본인이 또 전문성이 그쪽에 있기 네, 때문에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벌려놓은 전쟁터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워낙 많은 전쟁터를 지금 벌여놓으셨는데 다 그 전쟁터의 핵심은 이제 검찰이나 뭐 감사원을 이용한 전쟁터이라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꼭 필요한 사람일 것 같고 대신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여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냐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냐 이런 무게감을 뒀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네. 그 한동훈 장관이 정치로 입문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전 그때부터는 민주당의 모든 공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한동훈 장관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뉴스에 뭐 한동훈의 비리, 뭐 의혹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될 거라서 참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필요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어떤 대중의 기대 내지는 뭐 여당 내부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치력으로는 사실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정치력이라는 거는 여론이나 이제 언론이나 매체에서 이 사람을 메신저로 얼마나 잘 다뤄주는가와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이 있는 건 완전 다른 건데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뭔가 언론에 많이 등장해서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그림이 그것이 정치력이 아니라 실제 정치인이 돼서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검증을 받아야 될 숙제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네, 일단은 뭐 법무부 장관 처음에 될 때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하기는 했지만 네. 그걸로는 이제 부족할 거예요. 정치인이 되고 나면 더 그 심각하게 뒷조사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야당과의 전쟁 파트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네. 제가 볼 때 이거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빨리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특검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이러니까. 네,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막을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검찰 압수수색 하는데도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농성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뭐 감옥에 가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반정권 운동으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 전쟁을 계속 굳이 해야 될 의미가 또 얼마나 있나 그런 생각. 물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가 여러 가지 범죄 의혹에 있는 것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해야 하지만 네. 그 모든 정권의 그 시간, 윤석열 정권의 5년이라는 시간을 다 거기에만 올인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수사는 계속 하되 이걸 가지고 모든 전국을 지배하려고 해봐야 우리한테 득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최근 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주특기라서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주특기인 사람이 정치권을 차출되면 또 그 주특기 삼아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네. 올바르지 않고 네. 아무튼 뭐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에 비춰봤을 때. 네, 수사는 그냥 수사하라고 계속 냅두고 검찰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네네. 이제 정권과 당은 그걸 제외한 민생, 경제, 지금 경제 위기 같은 그런 상황들에 집중하는 것이 맞죠. 네.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 뭔가 좀 위험스러운 모험을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출마하든 총선에 출마하든 그 위험스러운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을 어떤 검사 내지는 장관으로서의 체력이 아니라 기초 체력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체력이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라서 이제 그 의지가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뭐 문제인 것 같고요. 좀 더 그러면 깊이 들어가 볼까요? 험지가 아닌 양지 차출이 필수적이다. 이 주제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쓰셨네요. 제가 썼습니다. 아. 험지에 나옵니까? 양지에 나옵니까? 이 총선은 왜냐하면 두 분이 동의해 주신 게 총선은 99%다.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험지냐 양지냐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양지 아닙니까? 근데 네. 양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은 건 당연히 양지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험지에 계신 분이 평가해 주는 입장에서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 그러면은 네. 가장 가능성 있는 데는 강남 3구예요. 이제 본인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본인 연고기도 하고 네. 이미지도 그쪽에 맞고 네. 거기는 뭐 원래 우리가 많이 이겼던 장소고 하니까 네. 거기가 가장 양지인데 적절한 장소인데 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좀 정치적으로 꿈을 크게 갖고 계신다면은 수도권의 험지 지역구로 출마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봐요. 낙선하더라도 네네. 그건 낙선하더라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안정적인 데 가서 그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할 것이냐 네네. 아니면 험지 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 것이냐 네. 이거에서는 저는 후자를 추천드립니다. 후자를 추천드리는 거죠. 네. 추천드리지만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땐 전자에 가까울 것 아 같아요. 그래 전자에 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 강남에서 태어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73년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나셨네요. 아, 그러면 춘천도 사실 그 험지예요, 양지예요? 거긴 양지죠. 강원도는 양지죠. 저희 당은 TK 다음에 네. 제가 볼 때는 PK보다 강원도예요. 그래요? 네. PK는 그래도 6대 4는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강원도가 더 양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충분히 얘기 나왔는데. 뭐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네. 양지에 출마하기 원하지 험지에 출마하기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험지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유세 현장 갔을 때 막 반대 목소리 들리고 반대한다, 너는 되면 안 된다 이런 말 들리면 정말 기분 나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당연히 양지로 출마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 아마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대통령님, 제가 이번에 출마할 것 같은데 출마 결심했습니다. 대신 좀 양지인 뭐 강남구나, 전 또 지난번에 장성철 소장께서 그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사태 때 워낙 조금 불질렀던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강남 3구 아니면 뭐 송파구 이런 쪽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마하지 않을까? 출마해야 출마는 해야 출마는 100%죠 뭐 지금 상황에서. 출마를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출마할 것 같습니까? 이제 출마할 것 같습니다. 출마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박제를 해두고 네.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놀려먹으려고 이렇게 네.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대통령 어떤 국정 지지도를 이야기한 이유가 한동훈 개인의 정치로 비춰본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인기 없으면 결국엔 차별화로 각을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기가 문제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선언해놓고 나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면 등을 돌리는 것과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때 각을 세우는 것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도를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출마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개인의 정치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거가 가장 큰 자산인데 그걸 네네.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하는 게 그렇게 하실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정권 말기 갔을 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총선 졌어요. 네. 가정해 볼 때. 가정에서 총선이 졌다. 너무 많이 나가시고.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긴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저희가 네. 만약에 가정했을 때 총선을 졌어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그러면 진짜 당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거고, 예. 한동훈 장관도 정치인으로 지금 데뷔를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별화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제 정치에서 영원히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로 계속 가시려면은 그때 가서는 차별화를 해야죠. 곽승용의 길을 가야 된다. 광주에서 오신 곽승용 부대변인. 곽승용의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한다고 하면 네. 절대 윤석열 대통령의 뒷길을 따라 걸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귀도 두껍고 또 스마트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길을 따로 개척할 것 같지만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안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또 정치인으로 들어섰을 때 만약에 야당과 협치가 가능하냐, 그런 가정을 한다면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검찰 수사의 방향이 야당 이재명 대표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 입문한다면 참 쉬운 길은 아닐 것 같다. 아무리 뭐 총선 나가서 당선되기 쉬운 양지에 나간다 하더라도 네. 그 이후의 길은 참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본색 이른바 청년 스페셜 저희 함께하고 계신데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을 좀 하나 짚자면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시고 대통령이 식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원래 좀 예정됐던 자리였는데 하필이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이제 종북 주사파와의 협치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발언들 때문에 좀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무감사를 하겠다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겠죠. 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언급을 듣고 나니까 뭔가 현재 분위기 일종의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극우 내지는 반공으로 여겨지는 이런 메시지에 업혀가야 다음에 당협위원장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지 않아요? 혹시 그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 들린 적 없습니까? 아니 저는 아직은 그건 못 들어봤는데. 그래요? 네. 네, 뭐 그런 생각 하실 만하죠.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구나. 원하시는 건가라는 이제 약간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놓고 보자면은 이제 김문수 위원장 임명된 거랑 다 같이 이렇게 보면은 좀 극우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대통령 발언만 놓고 보자면은 저도 이제 진보 좌파 10년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맞아요, 네, 맞아요. 흔히 이제 주사파라고 하시는 분들, 네. NL 주사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가까이서 많이 만났어요. 네네.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협치가 안 돼요. 종교에 가깝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은 진짜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 어버이 수령 이걸 종교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얘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저희 당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정서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무미건조하게 보자면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 한 거다라고 보는데, 네네. 근데 이제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제 방송 나와서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막 좀 더 과격한 발언했던 거랑 이제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네네. 대통령의 발언 의도가 좀 더 그쪽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더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시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얽혀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찬 때 사실 이 질문을 한 당협위원장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어떤 질문이죠? 경기도의 한 분이라고 하는데 네. 종북 주사파와 협치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당연한 답을 한 윤 대통령 발언 때문에 이게 지금 언론에 난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답이 돌아올 걸 알고 왜 그걸 물어봤는지 그게 참 그분의 심리가 궁금하고 굳이 물어봤어야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창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 지난 금요일인가요? 경찰의 날 그 축하 기념식에 가서도 또 자유와 연대를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윤 대통령께서 이제 자유와 연대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넘어서 사실 인간의 기본 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 좀 자유와 연대는 그만 말씀하시고 지금 민생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좀 키워드를 좀 대통령실에서도 좀 많이 좀 내가지고 자유와 연설이 아닌 민생의 힘이 되는 그런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나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되기도 했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 특히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두고 식사하셨을 때 나왔던 발언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주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대통령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대통령의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과 발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당의 실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실제 김문수 위원장의 그런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옹호해주는 발언들이 더 많이 나왔었고 나경원 부위원장조차도 어떤 개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의견을 한동훈 장관이 밝힌 적은 없어요. 밝힌 적은 없는데 실제 정치에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그런 인식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딜레마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 요 이제 어떤 반좌파, 네. 반공, 네. 반 이제 우익 관련된 이제 이런 의지를 제가 꺼내 본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반공, 반좌파, 막 극우 이쪽 노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친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쪽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싶어하는 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오히려 이제 원래 저희 당의 주력 정치인 분들이었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 김문수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다 원래 그쪽이 더 그걸 좋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위원장님이 이제 그 국정감사 나와서 막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김일성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뭐 다 동의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신영복 교수가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학부 석좌교수였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 살아계실 때 수업을 몇 번 들었거든요. 네네. 저는 신영복 교수가 종북 주사파 얘기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NL 친북적인 발언을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신영복 교수가 일단 뭐 거의 진보 좌파계에서 마스터 요다로 이제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이 종북 주사파의 대장이기 때문에 인식이 돼 있는 그런 존경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존경받는 지점이 따로 있어요. 맨날 뭐 연대, 뭐 더불어 사는 삶, 뭐 더불어 숲 이런 거 그런 가치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존경받는 거라고 봐요. 진보 좌파 내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김문수 위원장께서 옛날에 80년대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네. 그대로 40년 후에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저는 김문수 위원장 발언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CBS 김현정 뉴스쇼에 네. 나왔을 때 네네. 김현정 앵커랑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완전히 상대방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무조건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김현정 앵커께서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좀 네네네. 차분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차분한 것은 막 하면서 이제 앵커가 차분하지 않게 질문을 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한 10분 동안 매드무비를 찍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는 더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지금 경사노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 갈등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시켜야 되는 자리인데 네. 이런 식으로 남의 말 안 듣고 상대방 말에 무조건적인 반박만 하면은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종합해서 지금 곽승용 부대변인처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우리 김문수 위원장과는 다른 생각을 당연히 이제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쭤본 질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대통령의 어떤 인식과 대통령의 가치관을 잘 반영해 주지 않고 각을 달리하는 인터뷰를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에 대해서 해버리면 이거 같이 못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네. 김문수 위원장 비판까지 같이 해주셨어요. 마무리 발언. 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 정치의 길로 들어선다면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조금 뭐 협의 또는 합의를 할 것 같아요. 대통령님 뭐 본인의 정치 길을 위해서 좀 허락해 주시고 다만 본인 노선을 걷겠습니다.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런 좀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살아남고 또 지금은 뭐 차기 대통령 후보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언급되지만 본인 꿈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멀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다 하더라도 꼭 본인의 정치의 길을 걸어라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핵관의 한동훈 현실론에 대해서 오늘 주말 정치본색 이른바 청년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곽승용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했고요. 스픽스의 젊은 패기 최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본색 스페셜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